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수혁입니다. 네, 김세영입니다. 검은 월요일이었던 어제,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5천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한때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이 반등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날 이제 많이 사들였던 개인은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요. 어제 많이 빠졌었던 반도체 종목들 오늘 정말 달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오늘도 2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3위 1%는 지금 코너입니다. 오늘 같은 불장에서 1% 초고수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전날 폭락했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무려 6에서 7%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 프라이미트픽 시간에서는요. 실적이 기대되는 호텔 레저주 공개하신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실적 모멘텀들이 받쳐준 종목들은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잠시 뒤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직격 프라임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케빈 워시의 이 차기 연준의장 지명에 자산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복은 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인지 프라임 틱톡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증시 프라임 타임 딜사이드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2월 3일 화요일 증시 프라임 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투자 상위 1%는 지금입니다. 1% 초고수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의 부재로 주식회사 플래셔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저희가 인기가 많은 코너라서요. 소 대표님의 부재 좀 느껴지지 않게 잘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대표님이 나오시자마자 시장이 정말 반등을 해줬습니다. 기분 좋은 장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뭐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상승 종목수도 정말 많습니다. 네, 네. 뭐 제주 부리는 놈 따로 있고 뭐 돈 버는 놈 따로 있다고. 예. 오늘 소재민 대표께서 오셨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요. 아쉬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타이밍이 딱 좋습니다. 예. 오늘 좀 제가 대신해서 좀 말씀드린 게 좀 유감스럽기도 하네요. 일단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어제 급락했던 부분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죠. 뭐 케빈 워시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저도 뭐 미국 증시 보면서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마감 현황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너무 시장이 지금 공포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작년 9월부터 해서 반도체주도 갑자기 뭐 AI 거품론이다 이런 얘기 네.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 퍼져도 뭐 문제가 없는 증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늘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 하고도 올해 1월까지는 계속 강세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종목이나 기업에 대해서 목표가를 드릴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마 이제 작년에 이제 다른 뭐 방송이나 프로그램에서 저를 좀 마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기준에 매매를 했던 스타일도 저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더 매매를 하려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리가 강세 시장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인 매매를 했을 때 네.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시총이 굉장히 높고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PR이 몇 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어벙스러울 수 있다. 오히려 네. 지금은 그만한 실적이 또 부담이 되지
않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좋은 시장 속에서요. 오늘은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실시간 고수들의 순매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바로 열어주시죠. 네,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상승장에서 2위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 SDI 오늘 2차전 지주들은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삼성 SDI는 ESS 중심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올해는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소부자 중주들도 삼성닉스의 강세와 함께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순매수 상위에는 테크윈 그리고 동진세미캠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는 나란히 3%대 양봉 보여주고 있고요. 9위에 있는 달바글로벌 어제도 올라왔었던 종목이죠. 최근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여주다가 오늘은 3%대 차익 매물 나와주면서 하락폭 그려지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각 이익을 활용한 배당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 3%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종목은 한화오션인데요. 최근에 주가 고공행진했다가 약간 숨고르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등해주고 있는데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좀 실적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지금 주가 자리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한화오션이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새롭게 들어가자고 하니 좀 부담스럽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밀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 밀림 차트를 보면은 밀린 게 아니거든요. 올해 보면은 10%도 밀리지 않은 상황이다 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봐야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슈가 나왔던 이 MRO 사업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저는 한화오션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을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가 3분기 실적을 한번 복기를 해보죠. 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작년에 이제 2025년 그러니까 11월 기준입니다. 11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글로벌 신조선 발주가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본전을 지켰다고 하면은 무조건 매출 성장이 나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올해 본전을 지킨 게 아니라 지금 매출이 더 늘어났고 네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성장을 했다고 좀 나왔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미 이 조선 업계에서 지금 한국이 다시 한번 그 강국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한화오션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소 투자가 굉장히 좀 부담이 예. 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죠. 필리조선소발 매출이 지금 60배가 지금 늘었다. 물론 아직 규모가 이 남아 있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어떤 재무적 부담을 확 없앨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이 당장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매출 자체가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는 포지션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필리조선소가 과거에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 전쟁을 할 때 당시 전부터 해서 네. 이 미국 해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 해군 기지 쪽에 있던 조선소를 인수를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미국 해군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신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MRO 사업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사실 조선업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아쉬웠던 일이 뭐냐면은 과거 팬데믹 상황이 터지자마자 조선 수주 떨어지네, 산업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숙련공들 다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다 SK하이닉스 공장 지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다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 그 돈 주면 안 갑니다. 인력이 지금 더 화가 났잖아요. 그 인부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숙련공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숙련공에 대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상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미국도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선박 수주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도 자국 내에서 미국 기업에서 일해서 미국의 현지에 있는 조선소에서 뭔가 배를 만들고 싶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한화오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미국의 약점을 우리가 긁어부스럼을 잘 먹을 수가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떡고물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미상선법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미국은 미국 내 연안만 전문적으로 취향을 하는 이 피더형, 그러니까 중형 컨테이너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선박들도 지금 옛날에 만들어진 선박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 선박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조선 기업의 미국인을 채용
채용을 해서 직접 만들지 않으면 못 만든다는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사실은 한국에 위탁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오션이 사실은 미국 군함전 관련된 이슈로 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네. 또 상대적으로 뭐 우리 BLCC라든가 아니면 LNG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의 경쟁력이 굉장히 생겨나갈 때는 네. 이런 선박들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2027년, 2018년도까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사업을 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뭐 지금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오션의 모멘텀 짚어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 전해주셨습니다. 한화오션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럼 이렇게 좋은 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매도상의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함께 오늘은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다만 지금은 주가 6%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기는 빠져도 불안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이 시간에 코멘트해 드렸었죠. 오늘 무려 7%대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는 엑시콘,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죠. 오늘은 무려 두 자릿수대 10%대 급등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IPO를 추진하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흐름이 좋죠. 세압 에스틸 지주는 미국의 자회사가 생산하는 니켈 특수합금이 이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모멘텀과 함께 오늘장 10% 넘는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7위에 올라와 있는 선진, 전날 장 마감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또 주가 급등했고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나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7%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2차 전지주가 약간 주춤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위에 올라와 있는 LS 일렉트릭 역시나 오늘장 10%대 초강세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는 최근에 정말 핫했던 종목인데요. 약간은 숨고르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나 밸류가 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가 자리는 좀 괜찮은 위치다라고 우리가 봐도 괜찮을까요? 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딜사이트 나왔을 때 그때도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골 에너빌리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고요? 사골 에너빌리티. 사골. 하도 많이 제가 우려 먹으니까 뭐 사골 에너빌리티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원전에 지금 굉장히 주목이 많이 돼 있죠. 그쵸? 그만큼 이제 지금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미국이 예전에 이제 멜트다운 사건으로 인해서 원전을 가동을 중단시켰던 이 3마일에 있던 이 원전까지도 지금 재가동을 했다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파급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원전 사실 건물만 지어 올리는 거는 우리나라 건설사들 얼마나 일 잘합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 협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협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황무지도 많습니다. 네.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협상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뿐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수원지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면은 사실 입지 조건이 해당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력들을 지금 총동원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사실상 이 AI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전면전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다각화를 하고 있느냐는 건데 아까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뭐 SMR 쪽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주목이 돼 있어서 좀 의외로 잊혀진 섹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가스터빈입니다. 아까 잠깐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슈 중 하나로 이제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XAI 지금 합병 관련 이슈들 네네.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XAI에 가스터빈 납품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뭐 태양광 같은 경우나 풍력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발전하는 게 안 좋다. 그러니 그냥 화력 돌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가격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된 문제도 있고 ES 경영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이란과 협상하게 되면서 유가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종전 협상까지 타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에 그 저렴하게 매장되어 있던 이
원유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단 첫 번째 SMR만 볼 필요는 없다. 물론 SMR이 뭐 논란은 많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개평, 뽀찌 좀 줘라. 맨날 조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패스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뭐 받아가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뒤에서 보험 들어줬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이 프랑스가 주도를 해왔던 유럽 카르텔에서는 우리가 입지를 계속 넓혀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네.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터빈. 그러니까 이 가스터빈 사업을 조금만 더 소량화. 우리 지금 원전 대형 이 원자로를 소형화한 게 이제 SMR 모듈인데 이것처럼 가스터빈을 소형 모듈화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요, 이게 제트 엔진이 됩니다. 네.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방산 기업으로 전무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가스터빈 그리고 원전 얘기했지만은 지금 네. 자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두산밥켓, 예. 두산퓨얼셀. 지금 두산퓨얼셀 수소 분야 지금 아무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수소 사업부를 지금 개편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지금 수소 쪽에서 뭔가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틀대겠네요.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가 지금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두산퓨얼셀도 한번 다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봇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던 뭐 두산 밥kit이라는 게 여기까지 좀 폭넓게 보신다라면은 두산에너빌리티도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숨겨진 모멘텀들까지 여러 가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추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 연속 사고 있는 종목들 볼게요. 여기에도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LG전자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삼양식품이 해외 시장에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최고가 돌파 이후 약세를 이어가고 있죠. 효성중공업은 어제 낙폭을 딛고 오늘은 4% 내외 반등 그려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약간 주춤하죠. LNF 화려하게 오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4%대 밀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최근에 조금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50만 원 탈환하려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계속해서 외부 수주 확대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양봉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는 LG CNS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추세 자체는 뭔가 상승 추세이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블록딜 이슈 이후에 좀 밀리긴 했거든요. 이게 블록딜 때문에 좀 밀리는 건지 이 종목은 지금 주가 위치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블록딜 때문에 밀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LGCNS를 저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앞으로 IPO주 절대 못합니다. 아, 그러네요. 작년에 IPO주들 얼마나 네. 좋았습니까? 근데 IPO주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작년은 잘 됐고 재작년은 왜 안 됐느냐. 이거 딱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작년은요. 신주 모집만 100% 했고요. 재작년은요. 구주 모집이 섞여 있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상장 실패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K뱅크 아닙니까? 네. 그걸로 욕 엄청 먹고 지금 다시 재상장 하겠다고 지금 네, 세 번째 네.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구주 매출 섞어서 하면은 정신 못 차린 거죠. 네. 상장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뭐 옛날처럼 옛날에 과거에 증권사들이 으름 잡고 있던 시대처럼 그렇게 해버리면은 네. 지금 그거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똑똑하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럼 LG CN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지금 AI 관련해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 전력 얘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반도체 뭐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AI 칩인데 그럼 AI 칩을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어디예요?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담당하는 게 이 LG CNS입니다. CNS.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실적이 또 잘 나왔어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매출도 늘었지만은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더 빨리 올랐어요. 매출은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8% 올랐다. 이건 뭘 의미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G CNS는 부동산 투자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구글이 데이터 센터 건물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톱으로 임대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나 이제 에어비앤비 할 거야. 여기 1층에 누구, 2층에 누구, 3층에 누구 이렇게 손님을 받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때 요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LG CNS?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간 겁니다. 아하. 지금 데이터 센터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짓고 있는데 저거 건물 아무리 빨리 지어도 1년 이상 걸릴 건데 짓는다고 바로 전기 들어옵니까? 콘센트 꽂는다고 전기 안 들어와요. 왜? 그것도 전력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가 전력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디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LG CNS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강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소버린 AI 1차 통과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LG AI 연구원이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LG AI 연구원은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LG 그룹들이 다 총출
출동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누가 보관하고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LGCS가 자기가 보물창고 역할을 하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LGCS가 이제 잠깐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저는 주가가 뭐 120일 기준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CNS 뭐 블록딜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런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LG CNS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순매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주간 순매도 종목들 한번 봐보시죠. 순매도 상위주에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절반 이상이 제약바이오주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메지온, 올릭스, D&D 파마텍까지 모두 올라와 있고요. 올릭스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집중을 해왔었는데요. 난치성 만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노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만과 탈모처럼 환자가 많고 시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죠. 오늘장 그런 이슈와 함께 반등해주고 있고요. 또 글로벌 비만약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비만약 치료제 개발에 지금 성공을 했고요. 기술 이전까지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이슈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양 TC 본더 공급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비전은 최근 주가 흐름 우상향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SK 스퀘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새 지금 주가가 500%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환산 주가 기준으로는 황제주 1위에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 어제 하이닉스가 이제 좀 밀렸을 때 주가 많이 밀렸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 하이닉스와 함께 가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결국은 뭐 실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그대로 감기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동안 갖고 있던 쭉정이 사업들 지금 정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번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 지분 넘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신다라면은 결국은 반도체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모습은 다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스퀘어가 좀 이제 어제장에서는 밀리셨던 부분들은 사실은 어딘가 빌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팔고는 싶은데 지금 팔고 다른 거 좀 살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잘 갔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팔았던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제장에 그 주가가 크게 하락폭을 보이는 와중 속에서도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자, 어제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기관 순매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주사 중에서 순매수 유지됐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요 SK 스퀘어라는 거면은 저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뭐 그래서 제가 뭐 더 말씀드린 것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와 연계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에 맡겨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스퀘어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와 함께 좀 주가가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장 SK 하이닉스의 초강세와 함께 반등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또 제일 기대되는 시간이죠. 우리 김덕호 대표님의 탑픽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또 워낙 소 대표님의 종목들이 좀 잘 갔기 때문에 우리 찐친이신 김덕호 대표님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집중하면 될까요? 네, LS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 뭐 이달 안에 뭐 개정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두 달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주사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었나 이렇게 좀 부담감을 느끼실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LS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S 그룹이 사실은 이제 다 뭐 변압기 이쪽을 잘 생각 안 하고 전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LS 일렉트릭이 뭐 고변압 우리가 저전압 차단기라든가 이런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출을 만들고 있고요. 변압기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중에서 이제 LS M&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물 자원을 많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 뭐 구리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은 가격 지금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도 사실 짭짤하게 수익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굉장히 효장으로 했던 그 두 자회사가 LS 일렉트릭, LS M&M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게 LS 그룹이지만은 무엇보다 이 LS 에식스 솔루션즈 이거 중복 상장 때문에 말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주주들 이거 제대로 환원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지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거 지금 한 발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은 지금 회사도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어떤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경영 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운영 자체에서는 좀 적을 것이다. 그러니 충분히 투자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저는 연중 26만 원, 뭐 좀 더 높게 보면 28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어제장에 좀 단기 폭락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1차 목표가는 26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만 5천 원. 근데 사실 17만 5천 원까지 미끌리는 경우는 어제처럼 정말 시장이 예상치 못한 증시 조정이
이제 한 이틀 정도 나왔을 경우를 좀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가 매수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공략주는 오늘 LS였습니다. 목표주가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 17만 5천 원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재문 대표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요.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좀 실시간 투자 전략이라든지 공략주, 그리고 인사이트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왕자님을 대신해서 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각 10시 26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기대감의 관련주 껑충.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특히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0%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주가 뛰고 있는 모습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주 미 빅테크 음풍에 반등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지속 의지가 확인되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어제 하락분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우상향 랠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증권주 지수 호황 3법 개정 격포제라는 내용입니다. 사상 초유의 지수 호황 그리고 상법 개정에 따른 강력한 주주 환원 기대감이 겹치면서 오늘도 증권주 좋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껑충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스페이스X 하면 팰컨9으로 어떤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위성을 발사한다든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확장시킨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달 착륙, 화성 탐사 등등은 알겠는데 xAI를 인수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스페이스X가 이제 지금 많은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네. 스페이스X가 무슨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IPO를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크죠. 그를 통해서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라든지 투자 가치를 얻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스페이스X를 테슬라랑 합병을 하는 처음에 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테슬라는 상장사고요. 스페이스X는 이제 비상장사니까 네. 비상장사가 상장사와 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투자 수익을 거두기가 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xAI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을 한 다음에 지분 가치를 높인 다음에 이것을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벤처 투자, 우리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에 대해서 초기 투자를 단행을 했고 그런 것들이 상장을 했을 때 상장 가치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엑시트할 때 많은 금액들을 또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 신중해져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상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이제 나온 것이다라고 네.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일부 오늘 이제 언론 이제 맨 마지막 단에 보면 이게 이제 협상이 되지만 협상이 좀 뒤로 미뤄지거나
협상이 결렬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2줄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협상과 앞으로 이것을 합병한다라는 내용은 다르거든요.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용어를 잘 써야 되는 게 합병한다가 아니라 합병과 관련된 협상을 한다라는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꼭 잘못된다라고 보기도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뭐 잘 될 가능성이 뭐 거의 90%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 일이란 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LG엔솔과 GM과의 어떤 계약도 파기되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해야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그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원래 이제 스페이스X와 XAI가 이제 합병을 함으로써 새로운 우주 시대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합병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이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우주 시대 스페이스X가 열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스페이스X 관련주가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저희가 뭐 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우주 항공주가 아닌 스페이스X 관련주로 좀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는 거하고 예. 스페이스X가 지금 우주 사업을 펼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우주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은 이미 스페이스X가 우주 시대를 열었어요. 이번에 뭐 각종 지역적인 전쟁에 있어서 스페이스X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고 한편으로는 이런 스페이스X가 부각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국내 기업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납품을 하긴 합니다만 우주항공 테마가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반면에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가 오늘 상당히 높은 20%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래에셋 증권도 20% 정도,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15% 정도 올라가고 네.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들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지분을 투자를 했고 투자한 지분이 전반적으로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기업의 이익으로 환원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건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에 대한 테마냐 스페이스X에 대한 테마냐라고 본다라면 스페이스X와 관련된 테마다. 이렇게 국한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주 항공주가 아닌 스페이스X 관련주로 국한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자, 일단 뭐 XAI를 인수한 스페이스X의 어떤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들립니다. 뭐 1조 예. 달러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합병이 좀 진행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회사가 어떻게 사업 구도를 좀 가져가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상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와 그 XAI가 합병한다라는 것은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주항공과 접목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미래의 먹거리와 이제 접목을 하게 돼도 다 이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분 가치 여러 가지 가치는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네. 여러 뭐 얘기 나온 것보다 지금 이제 이렇게 XAI가 합병하면서 또 지분 가치가 또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신중히 지켜보는데. 어쨌든 미래셋은 대박을 한번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원래 이제 비상장사를 투자한다라는 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5개 투자하면 5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대박이 나도 네.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분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미래셋 벤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상장한다라고 하죠. 빠르면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상장한다라고 네. 하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변동성 우상하는 모습들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현재 뭐 28%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합병이 또 완료가 됐을 때 그리고 올 하반기에 IPO, 그러니까 공개 상장이 됐을 때에 주목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외에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다른 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 테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에셋 벤처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네.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얘기한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21% 정도 지금 같이 이제 따라가고 나노팀도 이제 25% 정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어떤 기업
기업들이 이렇게 지분이 있느냐라면 미래에셋 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이제 상장한 이후에 우주 퍼포먼스를 보게 된다라면 AP 위성이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납품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IPO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현재 위성을 발사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요. 지금은 우리가 요 상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미래에셋 관련주들이 들썩들썩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국한해서 보시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곧 아르테미스-2 프로젝트가 재개가 된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우주항공주와 관련해서도 뭐 방산과 더불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 구간에서 우주항공주에 대한 투자 판단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우주항공은 로봇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우주항공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납품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것들이지만 그 꿈을 먹고 산다라는 것은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현실성이 좀 있는 거고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네. 이런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들을 활용한 매매 전략들이 긍정적일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한번 시세를 냈다가 조정을 받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인지 우리가 보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 번씩 움직였다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차익을 좀 챙기고 나오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는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펼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 20% 정도 미만에 놓고 우주항공 내가 이제 먼 미래를 보겠다. 결국 이제 우주항공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도 우주에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래에 이제 그 퍼포먼스는 화려할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미 빅테크 훈풍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일단 뭐 최근에 미국 빅테크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빠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어제 검은 월요일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오늘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강하죠. 네. 어제 이제 시장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조정이 조금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보셨고 저 또한 그렇게 봤는데 역시 시장은 뭐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한 부분들. 근데 오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규칙화 되는 것 같아요. 이 거래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반도체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죠. 미국에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네.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좀 쉬었다가 나왔어도 좋을 뻔했는데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7%대, 하이닉스가 한 8%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역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돈 많은 사람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것처럼 반도체는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반도체는 조정시마다 매수가 많고 물론 이제 어제 못 샀다라고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성 계속 나타날 것이고 예.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AI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하락폭 정도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8% 빠지고 8% 올랐다. 빠진 만큼 올라가는. 8% 빠지고 8% 올라오면 어제 빠진 것만큼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잘 보셔야 돼요. 예. 왜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러네요. 네. 8% 빠지면 10%가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제 5% 빠지고 7% 올랐으니까 어제 빠진 것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궁금하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라는 거죠. 그냥 사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점에 예. 있어서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오늘은 결정 내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시고 어제 이제 파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제 추가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입장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 뭐 팔았다라는 것도 그렇고 어제 파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 사신 분들은 뭐 그 타이밍 잘 잡으신 거고 결과론적으로. 네. 근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고점을 돌파할 때가 몇 시점입니다.
고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시점이고 저점을 다시 깨기 시작하면 매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자팔자를 오늘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사자팔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오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내일,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죠. 네. 목요일, 금요일이 저는 결정적인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 더군다나 빠르면 내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어차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쉽게 매도는 잘 안 하시니까 보유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을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면 그때 매수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과의 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고점을 못 돌파하고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어제 변동성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어제 변동성이 워낙 컸었던 부분들이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말아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오늘 오후에 힘이 좀 빠지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만 하더라도 야 조금 아침에 팔 걸, 금요일 날 팔 걸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거죠. 근데 오늘 딱 오면 어제 살 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껄껄거리라는 것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준점을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된다라면 고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고 저점을 깰 때는 매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약간의 요 한 10% 정도 텀 이런 걸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 우리가 정확히 내일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럼 또 내일 돼서 어제 살 걸 또 이렇게 껄껄거리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껄껄거리는 여러분들 저도 30년 주식했습니다만 이 껄껄거리를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1초 뒤도 모르죠. 1초 뒤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고 거기서 매매에 대한 폭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고 내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리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현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6만, SK하이닉스 90만이어도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는 건가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20만 원대 초반,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원대 중반 목표가를 이제 증권사들이 제시를 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원래 올해 한 80조 정도 나올 걸로 봤는데 어제 그제 나온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한 140조 정도 대략 한 14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아직은 좀 그렇고 삼성전자도 아직은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D램 가격이 현재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 랜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비싸냐 싸냐라고 놓고 본다라면 밸류 측면에서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빨랐다라는 부분들이지 밸류 측면에 있어서는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요소가 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지수 호황 상법 개정 격포제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증권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P, 선스닥, 이 증권주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증권사들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증권회사에 있는 후배들이나 이렇게 해보면 정말 고객들의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콜센터 전화가 안 될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문의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에 있는 분들이 ETF 쪽으로 많이 또 몰려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증권사들이 더할 나위 없는 호황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신용잔고가 풀로 차 있고 고객탁금 100조니까 고객탁금 100조라는 것은 이자를 거의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이 100조만큼을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콜금리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예대 그러니까 운용과 이자 지급하는 거에 차액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100조를 굴리니까. 그럼 낙전 수입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용이 30조니까 신용 이자에 대한 수입, 신용 이자율은 되게 비싸요. 거의 거의 10%대 육박하니까 그런 거니까 신용 이자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이제 매매가 늘어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만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최근에 투자의 대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증권주들이 다른 것들이 아닌 실적주죠. 실적에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증권주 전반적으로 최근에 좋은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실적주로 거듭나는 모습들 짚어주셨는데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등 이 저평가된 증권주들이 어떻게 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증권사도 올라가지만 중소형 증권사들도 올라갑니다. 네.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대주 지분이 많고 자사주 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대주 지분도 많은 증권사도 그렇지만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지주사들도 그렇고요. 네. 전반적인 어떤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겹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상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요 여부가 결정나도록 나는 것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증권주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함에 따라서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네. 지금은 그러면 이제 대형 증권사를 사야 돼요, 중소형 증권사를 사야 돼요, 이렇게 이제 궁금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대형 증권사 쪽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 가치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 드리븐이죠. 자사주 소각한다는 건 이벤트고요. 본질적인 것은 기업이 이제 수입 수수료라든지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있는 대형주들이 네. 대형 증권사들의 이익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것이 미래에셋증권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게 뭐 스페이스X 관련돼서 그런 걸까요? 미래에셋은 스페이스X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네.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강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죠. 요거는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권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가 이 상승 흐름이 계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6,000포인트를 가느냐, 코스닥이 3,000 스닥을 가느냐,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저는 결과물이라고 봐요. 만약에 내가 네. 이제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간다, 10,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증권주를 봐야죠. 지수 따라서 갈 수 지수 따라서 있다. 가는 거니까. 예. 근데 나는 이제 지수 5,000이 이제 목에 찬 거야. 더 이상 못 가라고 한다라면 증권주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셔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고객 탁금 100조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은 코로나 때 65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태고 어마무시한 상태입니다. 그때도 증권주들이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연금 시장에 있어서 증권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은행 같은 경우 연금을 거래하시는 분들의 이제 좀 불만이 ETF 상품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증권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라인업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사들로 이제 퇴직연금이 들어오고, 퇴직연금은 우리 이제 모든 그 직장인들이 그 다 매달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대형 증권사들,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네.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이렇게 연금 시장에서 두드러진 이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 시점에서도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을 것을 상정했을 때 증권주 중에 탑픽 종목은 어떻게 꼽아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우리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앞서 언급드렸던 뭐 탑픽이라기보다는 대형 증권사들을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이나 뭐 KB증권이나 아니면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쪽들을 다 같이 보시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짚어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짧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오늘 탑픽 종목은 이제 키움증권으로 키움증권을 갖고 바꾸셨네요. 왔기 예, 예.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오늘도 이제 달성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돌파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이런 모습이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 나올 때 매수 시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온 상태죠. 전반적으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이자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고, 키움증권 아마 재무제표 보면 우리가 거래 수수료보다 수입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키움증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키움증권 수수료가 싼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용이라든지 고객 예탁금에 따른 이자 수입이 많은 증권사다라는 것도 네. 상당히 조금 좋다. 여전히 50일 신고가를 돌파한 유일한 증권사가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1차적 목표가는 5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라는 4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 42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어제의 하락, 캐비넛이 연준 의장 지명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주식시장에 이런 어떤 충격이 다가오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질지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케비너 씨에 대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 얘기하셨을 테니까 어떤 쉬어갈 타이밍에 어떤 핑계를 좀 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풍부한 고객이 있다. 그럼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 1월 달에 1월 효과가 나타나면 2, 3월은 보통 쉬어가는 것이 맞는데 고객의 탁금이 너무 풍부하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쉬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케비너 씨가 터짐으로써 외국인들의 어마무시한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오늘 이렇게 이제 진정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만 여전히 저는 변동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앞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신중론을 말씀드린 게 일단은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소극적인 매매가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한 것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매수는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다. 어제 샀어야 되는데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 어제 샀어야 되는데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예. 그거는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를 말리고 다녔거든요. 매수를 말리고 다닌 거 저는 예. 그 생각은 맞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제 샀어서 오늘 했으면 되는데 그럼 오늘 팔을까요? 오늘 한 7% 어제 사서 오늘 하면 대략 수술 뛰고 나면 5% 남는데 그럼 오늘 팔까요? 만약 내일 빠지면 어제 팔았어야 되는 거죠. 자꾸 이제 껄껄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저는 그렇게 딱 편하게 지금 보면 변동성은 당연한 거고 좀 쉬어갈 때는 좀 쉬어줘야 올라가는 거지. 네. 이게 쉴 때 안 쉬면 탈이 난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1월 또 많이 달렸던 우리 증시 2월, 3월에 좀 변동성이 예상이 되니까요. 매수에 좀 신중함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이미트픽 시간입니다.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 전략과 공략주까지 든든한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딜사이트에스 김진균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 좋습니다. 전날 반락에 대한 반작용인지 오늘 코스피는 무려 4%, 코스닥은 3%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좀 즐겨봐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유의해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어제 제가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월달 지수, 코스닥 지수 상승 가능성 높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또 미증시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됐었던 게 이 차기 페드 의장이 케빈 워시 지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언론에서 케빈 워시가 과거에 이 매파적 주장을 했다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났다, 혹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파월한테 금리를 안 내린다고 온갖 비난을 일삼던 트럼프가 임명을 한 케빈 워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케빈 워시가 매파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케빈 워시는요, 드라켄 밀러 사단의, 그러니까 드라켄 밀러 사단이었었고, 베센트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켄 밀러의 사단
그 운용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운용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되게 친해요. 베센트랑 케빈 러시가 되게 친한데 예전에 2011년도에 케빈 러시가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드러켄 밀러의 그 투자회사가 베센트랑 같이 파트너로 일했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서 이렇게 친한데 아무튼 베센트와 워시는 이 AI로 생산성을 높이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신공급 경제학 그런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시가 정말 본격적으로 의장을 맡게 되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봤을 적에는 시장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뭐 미증시 잘 끝났고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AMD, 구글 얘네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국장 흐름이 좋은데요. 기존 뷰대로 추가 상승 가능성 높게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적극적인 매매도 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2월 시장도 분위기 괜찮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시장 전략 만들어 보셨고요. 종목 점검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히트픽 종목은 바로 롯데주주였습니다. 오늘 바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이거 더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또 LS 일렉트릭도 오늘 12%가 넘는 장대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든든하다라고 하는데 좀 더 봐도 될까요? 지금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어제 히트픽주는 롯데주주였었죠. 오늘 바로 1차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정부의 강력한 어떤 밸류업 정책과 또 상법 개정 추진이라는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맞물리면서 롯데주주는 이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가를 릴레이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수혜와 더불어서 이제 올해 2026년도까지 주주 환원율을 35% 이상 높이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또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는요,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1차, 2차도 모두 통과가 됐기 때문에 3차도 당연히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롯데지주는 27.5%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대기업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상당히 많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어떤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 부각되면 이 종목이 어떻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게다가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사주 소각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쓰였었던 자사주가 이제 정말로 앞으로 주주 이익으로 환원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뉴스 나왔었죠. 여당이 이제 2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공식화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다. 참고로 현재 PBR이 0.4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엄청난 저평가죠. 그래서 정부의 이 정책과 더불어서 기업의 자구책이 또 시너지를 내는 그런 때가 이제 바로 올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기존의 이 비정상화의 어떤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표가는 32,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일에 수정되었었던 LS 일렉트릭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추정가 대비 거의 19%, 20% 올라갔어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과 또 그리고 북미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산업의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 이제 AI 인프라와 또 에너지 주권이 국가 전력의 핵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이 빅테크들이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정말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경우에는 실제 가동 시점이 거의 뭐 2030년대 초반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급증하는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향후 몇 년 동안은 건설 기간이 짧은 LNG라든지 혹은 태양광,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ener지 그 조합이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미국의 어떤 노후화된 전력망 연결 대기줄과 핵심 장비의 긴 리드 타임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쇼티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미국의 전력 상황을 비교해 보면 마치 신도시는 다 지었는데 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가 좁아가지고 입주를 못하는 그런 상황과 매우 비슷한 거예요. 전기를 도심이나 데이터 센터로 보내려면 안정적인 전력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인프라가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미국의 전력 쇼티지의 본질은요, 에너지원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에너지를 전달하고 또 구현하는 인프라 하드웨어의 결핍에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S 일렉트릭의 다음 목표가는 62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 두 종목의 리뷰를 도와드려봤고요. 2차 목표 주가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요,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상승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관심주 찝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최근 주가 고공행진해주고 있고요. 전문가님이 이제 최근에 KBT를 좀 계속해서 가져와 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게 화장품주잖아요. 지금은 좀 주목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화장품주가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진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는 서서히 이제 볼 때가 됐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달에요. 얼마 전에 발표됐었는데 우리나라 그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나 급증한 그런 1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2025년 하반기부터 이 북미 수출 성장률은 매달 50%를 넘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화장품 시장이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의 변화 속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선택한 신의 한 수가 바로 이 코스알엑스의 인수인데,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어떤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세일 에센스로 대성공을 거둔 브랜드지 않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서구권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고르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혹은 마케팅 노하우를 그대로 흡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대표 브랜드인 나네즈, 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세포라의 이 보습 제품으로 대박을 터뜨렸고요. 국내 매출이 무려 4년 만에 58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재 미주 매출 비중이요 30%에 육박하고요. 이제 중국과 대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의 이 중국 시장은요 오프라인 매장 유지비라든지 혹은 마케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네가 주력하고 있는 북미 시장은 이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이런 대형 플랫폼 중심이라서 마진율이 훨씬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예전보다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남는 그런 건강한 구조로 매출의 질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모레퍼시픽은요 2025년 하반기에 또 희망퇴직도 받고 또 뭐 효율이 좀 낮은 그런 매장들을 또 철수시키는 그런 어떤 대규모 조직 슬림화를 단행을 했었는데 그때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2026년 올해 1분기부터는요 매달 이제 수백억 원의 고정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영업 레버리지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코스알엑스의 실적이 2024년도부터 연결로 반영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딱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주가는 아직 바닥이지만 실적이 점점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요거는 아모레퍼시픽의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지금 보시면은 A와 B와 C를 동시에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지지 테스트를 받는, 즉 안착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D, 옛날 2021년도부터 고점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선인데요. 이 D 추세선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K뷰티 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최근 주가 반등 이어가지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첫 번째 관심주였고요. 두 번째 관심주로는 또 한 번 반도체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동훈 아나텍 가져와 주셨는데요. 반도체 위에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매력 포인트를 좀 보면 될까요? 네. 현재 반도체 설계 기업이 바이오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은 되게 좀 생뚱맞게 들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막연한 정말 희망 고문으로 치부되기도 했었는데 정말 이 수치와 또 인상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동훈 아나텍입니다. 동훈 아나텍의 주력 사업은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사업인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떤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라든지 혹은 사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손 떨림 방지 기능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얘네들의 기술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동훈나나텍은 글로벌 1위라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죠. 최근에는 뭐 되게 비싼 고가품뿐만이 아니라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이 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께서 써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업의 매출이 서서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이 동훈나나텍의 기술은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동차 쪽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뭐 전기차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내부를 보게 되면요. 버튼 대신에 이 터치 스크린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누르게 되면 살짝 진동 같은 게 살짝 느껴져요. 그죠? 살짝 이렇게 뭐 약간 입체감 같은 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네, 그런 어떤 진동을 살짝 반영을 주는 거를 햅틱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동훈나나텍의 이 햅틱 드라이버 IC는 이미 뭐 현대차의 제네시스 전 모델에 국정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로서도 걔네들도 고객사를 서서히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앞으로 나오게 될 XR, 그러니까 확장 현실, 여기 기기들까지 이 기술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동훈나나텍에 있어서 정말 가장 기대를 하는 이 매수 포인트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 바이오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향후 신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침 있죠. 네, 침으로 혈당을 재는 디설라이프예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침 있죠. 그걸로 이제 혈당을 재는 건데,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 바늘로 이렇게 손가락을 찌르는 건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동훈나나텍은 바늘로 찌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침 속에 섞여 있는 이 아주 미세한 장성분을 반도체 센서로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올해 1월달 얼마 전 1월 26일 날 미국 최고의 의료기관이 그 UCLA의 군다 당뇨센터에다가 임상 승인, 즉 IRB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심의가 언제 끝나냐면은 2월 말에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봤을 때 2월 말에 심의가 끝나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디데이 이벤트가 생긴 거죠. 만약에 이 심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3월이나 뭐 빠르면 3월이나 4월부터 해가지고 피험자들 모집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성공하잖아요. 성공하게 되면은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정말 전 세계의 이 5억 명의 이 당뇨 시장의 판도가 완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원래 바이오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약 개발을 한창 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이 신약 개발이 성공할지 정말 빅파마들로부터 얘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할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훈나나텍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정말 2월 말에 심의가 성공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얘네가 제출을 했고 신청을 완료했고 만약에 잘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업사이드 포텐셜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업인 반도체에서도 정말 고동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라는 특히나 당뇨 쪽에 이 거대한 어떤 성장 옵션을 장착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이 파란색의 C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은 지금 한 2% 정도 눌리고 있습니다. 쉬어가고 있는데 C를 돌파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코스닥이 뭐 4%, 5%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훈나나텍은 어제 통통한 양봉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A 보이시죠?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A와 B. 이것도 나름대로 저항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항선인데 보시면 최근에 3일 연속으로 어제 기준으로 3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이 A와 B를 계속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특정 저항대를 계속 두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건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나 들어가도 되겠니? 올라가도 되겠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뭐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장대음봉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래 꼬리에 달리면서 살짝 지지받는 정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지만 받는다면 얘는 A, B를 올라타서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다라는 겁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관심주는 동훈나나텍이었습니다. 본업인 반도체에서 확실한 캐시카우를 보유한 상태에서 바이오 쪽에서 무체혈 혈당 측정이라는 꿈의 기술로 거대한 업사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리레이팅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워낙 수익률이 좋으셔서 오늘 종목도 궁금한데요. 실적이 최대가 기대되는 호텔 레저주 가져와 주셨다라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워낙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은 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제가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반도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 약간 이제 어떤 메인스트림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들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추천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약간 이제 내수주도 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어요. 네, 방향을 튼다기보다는 내수주도 함께 보자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관광 지형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줄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는 외국인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유입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히트픽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한국행 비자 면제 조치와 거기다가 제주 직항 노선 확대라는 어떤 호재를 그대로 흡수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 테마 관련주로도 이게 묶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제주도 내에서요, 유일하게 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카지노와 호텔,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긴 한데, 카지노와 호텔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했고요. 또 이 제주공항이랑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거의 뭐 한 10분? 10분, 15분 거리 있을 거예요. 네. 쇼핑몰이 또 결합된 이런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거의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압도적인 편의성 덕분에 단순한 어떤 카지노 이런 기업을 넘어가지고 대형 리조트로서의 어떤 자산 가치까지도 동시에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매출 구조를 뜯어보게 되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체 매출의 약 76%가 카지노에서 나오고 있고, 호텔 부분이 16%, 그리고 여행업이 약 8% 정도를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카지노 부분이에요. 네, 카지노 부분이요, 이 제주 드림타운에서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순매출이 500억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강력한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여기다가 1,600개가 넘는 그런 객실을 갖췄기 때문에 이 브랜드 하얏트 제주 호텔이 시너지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숙객 중에 외국인 비중이 한 60%를 넘어가거든요. 호텔에 묵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뭐 대부분의 호텔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카지노를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부분 역시 크루즈라든지 혹은 뭐 전세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얘네가 단순히 뭐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지노 VIP를 모셔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셔와서 얘네가 이제 활용하는 매출을 올리는 그런 어떤 마케팅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그 발목을 잡던 리스크 요인이 있었었는데 이제 재무 리스크. 네,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었어요. 적자였었는데 한 2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그러니까 흑자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 큰 폭의 적자에서 살짝 턴어라운드가 살짝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게 업사이드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걸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재무 리스크 부분에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과거에 이제 그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로 바꾸는 리파이낸싱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을 상환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 그러니까 이자가 낮은 거죠. 이자가 낮은 대출로 새롭게 갈아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금을 저금리의 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말에 완료됐었던 이 8천억 원 규모의 이 리파이낸싱 덕분에 연간 이자 비용만 거의 200억 이상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낀 돈은 그대로 얘네들의 어떤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올해의 흑자 기조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어떤 확실한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번 돈이 이자로 과거보다 이자가 줄었으니까 이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이익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러니까 이른바 재무구조 개선과 혹은 뭐 수익성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진행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구체적인데, 지난 1월 달에 그 대규모 바카라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 게임 이름이죠, 바카라. 네. 2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2월 춘절 특수까지 더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경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해 가지고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그래서 제가 그때 동지세임 캠도 추천드려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던 거고요. 아무튼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매년 대규모로 중국을 찾던 일본의 어떤 VIP들, 상류층 내지는 뭐 카지노 VIP들이 걔네들의 발길이 어떻게 돼요? 중국을 안 가고 이제 어디로 옵니까?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 제주도 내지는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가겠죠, 그죠? 네. 거기도 선회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요, 도쿄라든지 오사카랑 제주도를 잇는 이 직항 노선 탑승률이요, 90% 넘게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인 이 VIP들의 그 드로백이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급증했다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과 또 마찬가지로 중국인들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은 안 가겠죠.
일본 싫으니까. 중국인들도 일본 안 가고 이제 한국을 찾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땡큐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이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은 한 2,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 A와 또 B 보이시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A와 B를 동시에 돌파해줬습니다. 동시에 돌파해준 상황이고, 그리고 C가 저항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제도 음봉이 나왔고, 오늘도 음봉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항선이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밀리고 있는 건데, 밀릴 자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전망이 너무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만 밀리면,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A 보이시죠? A에서 A를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혹은 깼다가도 A를 빨리 다시 재돌파해주면서 안착해준다. 그럼 얘는 추가적으로 계단식 상승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QR코드 누르셔서 공개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이 뭔지 알려드리고 또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도 제일 해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AS도 해드릴 테니까요. 크게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성 턴어라운드라는 그런 키워드가 주식시장에 좀 빛을 발하죠. 올해는 좀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중국과 일본 카지노 큰손들이 들어온다라는 모멘텀과 함께 주가까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프라임 히트픽 델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해서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케빈 워시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금의 이 충격 크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한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를 하신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삼평산민연구소 최양호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 검은 금요일이라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려움을 가졌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의 모습이네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요, 사실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한 거예요. 아니 케빈 워시가 매파인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기대는 2006년도에 3회에서 4회거든요.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지금 여기 금리 인하에다가 QT 동시에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괜찮은데 사실 미국이 이제 이 연준에 관해서는 속설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매파를 이렇게 지명을 하잖아요. 예. 통과 의뢰였습니다.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게요. 그럼요. 1970년도에 이제 처음에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매파 중에 매파인데 이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시장이 다우가 딱 8% 이상 빠져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1979년도 폴 보커. 네. 야, 그때 대단했죠. S&P 10% 이상 빠졌어요. 이게 그리고 3개월 이상 갔거든요. 예. 이게요 통과 의뢰처럼 이번만은 돼요. 아니군요. 네, 제롬 파월도 예는 아니었어요. 거기도 원래는 이런 비둘기파가 아니었거든요. 이거 피해간 사람은 제네 옐런밖에 없어요. 비둘기 중에 비둘기. 그래서 이건 예. 통과 이 의뢰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런 평가들이 지금 벌써 현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이 매파인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올해만 해도 3 내지 4회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저는 네. 이렇게 봐요.
연말에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렸잖아요. S&P도 다. 예. 차익 실현하는 거에 대한 지금 살짝 요거를 구실이 필요했다? 네, 구실이 필요했고 사실 근데 금값도 떨어진 거는 조금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지만 네.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금은 레버리지가 이제 많으니까 은행에서 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담보증거금 미비리라든가 이거 사니까 이게 막 뭐 이게 좀 혼란스럽게 해서 금값이 떨어지니 뭐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거기다가 뭐 제일 크게 지금 뭐 이 속성을 잘 분석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과열된 거에 지금 차익 수련이 이런 거에 이제 사실 어떤 이 변곡점이 나오니까 네. 툭 던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숫자적으로는 이제 케빈 워시가 들어오니까 변동성 지수인 VIX가 44%포인트가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만 보고 놀란 거죠. 야, 이거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어떻게 뭐 등등이 지금 나와서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VIX는 이게 뭐 높으면 높을수록 뭐 좋은데 어떤 이제 뭐 레인지가 있지만 네. 요게 좋으면은 이게 사실 뭐 안전자산에서 나와서 위험자산으로 돌아가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뭐 상원에서의 이제 이 의장 이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검은 월요일 뭐 우리 얘기들 하는 부분들은 통과 의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시고 미국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생각은 야 이제 비빌 언덕이 없었는데 딱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던 그런 뭐 시기가 지금 지나는데 네. 검은 월요일이라고 블랙을 지금 붙이기에는 조금 약하다? 그런 이벤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요즘에 워낙 우리 시장 좋았고 특히나 어제 SK하이닉스 8%대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눈치 싸움 속에서 뭐야 계속 빠지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 보면은 케빈 워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워시가 어떤 인물이냐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과 케빈 워시와 비교를 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파월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빈 워시는 그럼 어떤 인물인가? 두 인물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둘다 이제 맵하긴 한데 이제 네. 일단은 이제 그 면접을 받대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서 얘기가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에 당위성에도 하고 그다음에 뭐 큐티를 섞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니까 이런 조합을 갖고서 또 한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뭐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있는 게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매파가 또 오면은 또 우당탕 하겠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10% 빠지고 다우도 8% 빠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은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지금 크지만 기본적으로 매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매파 알면서도 이거를 뭐 다 뭐 풀어줘달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돌아가고 유동성도 가고 이제 미국은 기승전 중간 선거예요. 그래서 그 뭐 중간 선거를 하면 앞에 뭐 재정적으로도 돈을 많이 풀고 네. 이런 완화적인 그걸 가는 게 사실 트럼프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감인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뭐 우리 주식을 가진 분들이 삐진 거죠. 삐졌다고 뭐 표현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빠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워시가 지명이 되고 이제 5월에 그 파월의 임기가 종료가 됐을 때 임기가 됐을 때의 어떤 연준의 금리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에 연준 이사로 재직했던 지난 10몇 년 전에
모습들은 굉장히 매파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렇죠. 양적 완화 정책을 단독적으로 반대를 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연준은 이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의 발언을 예스맨이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연준의 앞으로의 워시 체제의 방향성은 어떻게 예상을 아니, 하세요? 뭐 지명자의 말을 뭐 거스르는 부분들은 그건 안 어렵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욕심이 많잖아요. 예. 그 욕심을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중간선을 잘 탈 수 있는 사람이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준의 방향성은 아까 말한 대로 올해 맥시멈 2회 이상을 가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전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아주 딱 채를 잡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운데서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소신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거기에 마땅한 숫자와 데이터들이 동반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지금 이 해프닝이 넘어가는 데는 지금 이제 2월 초면은 이제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다 묻힐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이제 모든 거를 말해주는 전 세계 이제 뭐 어떤 방향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아주 앞으로 연준은 그래도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를 통째로 받아들일 그러한 뭐 새로운 연방준비위원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어떤 캐비닛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주목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인사청문회에서 그리고 네. 임명이 되고 나서 FOMC에서의 어떤 발언들도 계속해서 주목이 될 텐데 일단은 이번에 지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줬잖아요. 이 부분들은 바로 또 만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뭐 예. 일단은 이제 2월 초면은 이제 이 기업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분기점이 될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떤 정책이 끌고 가는 그런 전체 시장보다 그러니까 네. 유동성의 어떤 문제보다는 기업의 실적으로 승부하는 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 네. 캐펙스가 얼마 들은 실적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지금 2월 달에 초에 나오는 실적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낮아질 것 같고요. 네.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이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앞으로의 이 정치적인 그런 뭐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를 얼만큼 막아주느냐가 사실은 뭐 현지에서는 제일 큰 그런 뭐 허들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여기 진짜로 선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니까 잘 뭐 현명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줏대가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그런 색깔을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 자산시장 충격, 뭐 제롬 파월이나 뭐 또 폴 버커 이런 거 했을 때요. 네. 많아야 2개월이었습니다. 이런 많아요. 충격이요. 예. 그래서 실적이 다음 달에 초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쫙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제 아서번스가 1970년도에 이걸 뭐 이런 통과 의뢰를 겪을 때는 정책을 정부에서 내줬어요. 뭐 이제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을.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트럼프가 잘 하니까 지금 갖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기본의 이 논리는 뭐냐면요. 기승전 11월 중간선거예요. 기승전 예. 중간선거.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갖고 와장창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문 잠그고 웃는 사람은 트럼프다는 거죠. 1월 달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선거를 치는 11월 달에 이게 확 올라가면은 자기 성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측 불허하는 트럼프지만 모든 걸 여러분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과 이 지표들이 있지만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는 선거의 기승전
선거, 중간선거 11월 달까지를 다 본 그런 부분들로 가야 돼요. 올해요. 예.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뭐 이런 이 주식 전문가들이 모여서 3대 사건을 올해 3대 일어날 사건. 3대 사건. 네. 4월 달에 미중 회담. 그다음에 5월 달에 새로운 의장. 그다음에 11월 달에 중간선거.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는 속으로는 자기는 꽃놀이패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계 3대 이 주요 경제 이벤트가 미국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린 것도 뭐 최근에는 보기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들고 나가고 빠지고가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워시가 어떤 성향이냐라는 얘기들은 많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자산 시장의 충격은 좀 어떻게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환율도 굉장히 많이 좀 올랐습니다. 1,46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1,449원대까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은 뭐 진짜로 하늘에서 점지해 주셔야 안다는 뭐 환율인데 네. 지금 사실 1,490원에 지금 옛날에 우리 키코 사태라고 있잖아요. 키코 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트리거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환당국에서는 1,490원을 안 넘어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베센트도 최근에 한번 도와줬죠. 조금 뭐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총 동원돼서 1,490원을 안 넘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1,400이 이제 뉴노멀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거는 막을 수 있는 만큼 모든 부분들이 막혀질 거라고 뭐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면은 우리가 뭐 인내가 가능하고 뭐 받아들일 수 있냐면 1,440원이 안정적으로 갈 때. 뭐 수출 기업이나 뭐 이런 거 모든 그걸로 봤을 때는 1,300원이 좋지만 네.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1,440원에서 80원 사이를 잘 뭐 타는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지금 하고요. 저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환율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게 네. 한국에서 하방 압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제로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봐야 예. 됩니다. 지금 뭐 서학개미 들어오라고 뭐 그러지만 그거야 정말로 뭐 진짜 큰 영향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재미난 그 통계가 뭐냐면요, 미국 내에 국적별로 네. 외국 그 국적별로 했을 때 제일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좋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 장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미국 장이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외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거 보고 레버러지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뭐 3억 달러니 뭐 막 들어오는 게 거기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이 동조율이 0.83입니다. 0.83이요. 네. 1이면 똑같이 그 움직이는 정도로 거예요. 닮아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새벽 5시면은 미국 장이 끝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친구들 미국 친구들 몇 명이 이제 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가끔 뭐 궁금하면 전화를 해요. 그럼 5시에 이제 끝나는 거 보고서 전화를 하면 이제 뭐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는데 맨날 요새는 잘 받아요. 네. 야, 너 왜 퇴근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면 방향성은 미국장에서 했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레버러지는 한국장에 하기 때문에 자기 더 일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의 방향성이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미국 장이 어떤 거냐면 지금 2년 3년간 굉장한 강세장이고 신고가 막 했잖아요. 네. 그것들이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버러지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지금 동조율이
0.83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주식시장에 네. 이 변화하는 거를 80%는 미국장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동조가 돼 있고. 예, 예. 그래서 재미난 게 제 이 친한 미국 친구들이 전화를 잘 받더라. 아, 그걸로 알 수 있다. 아니 뭐 하여튼 지금 특정적이지만 그래서 예. 지금은 미국장에서 방향을 딱 캐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레버리지는 무조건 한국에서 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조화, 동조율에 대한 질문들을 드리기 전에 잠시 저희가 환율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은행은 케빈 워시 지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한미 기준금리 차가 1.2%, 그러니까 2022년부터 계속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은 한은은 어떻게 볼까요? 한은은 뭐 선제적으로는 지금 금리를 내릴 그런 뭐 저게 없고요. 그러니까 예. 한국은 환율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전혀 없는 지금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뭐 제일 지금 뭐 한은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일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곧 열리는데 거기서 금리를 어떻게 이제 최근에 오고 또 가는 게 올리는 네, 흐름이었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걱정스럽게 지금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진짜로 한 줄 요약하라 그러면 한국의 지금 환율의 하방 압력은 하나도 없다.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예, 예. 그래서 진짜 하늘에 맡기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좀 수출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좋아지지만은 또 뭐 기업에서들 미국에 하도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네. 그 시장에 안 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이 이제 예상하는 뭐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통화스와프가 제일 좋은 건 알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뭐 한국은행도 외국하고 또 통화스와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보험공단하고도 뭐 하고 뭐 하거든요. 그런 걸로 지금 안정적일 수가 있고 일단 구두 개입이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해주는 게 더 좋은 걸로 지금 막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것도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경제에 피를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우리 환율은 잡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환율 얘기, 뭐 기준금리 얘기들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가장 큰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앞서 이제 동조율 얘기를 하셨는데 동조율이 0.83%다. 저도 뭐 주식 시장을 그렇게 오래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최근에 봤을 때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우리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여줬는데 이 동조율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랬을까? 그 변화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1000이 도는 게 1989년인데 그때 동조율은요 0.45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이랑 차이가 있네요. 점점점 오면서 4천 넘어갈 때 이제 0.8을 넘어가고 네. 우리가 이제 5천 되면서 0.85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이렇게 뭐 해서 동조율 뭐 하면은 우리가 예측도 하고 좋잖아요. 네. 근데 증시가 떨어질 때는요 동조율이 0.9예요. 떨어지는 건 또 같이 떨어진다. 왜? 같이 예. 떨어지고 미국에서 1%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레버리지에서 1.5가 되는 더 거예요. 빠진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S&P 500의 클러스터라고 해서 원래 뭐 10회, 20회 신고가를 경신하는 형상을 이제 S&P 500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면은 전 세계에 뭐를 선포를 하는 거냐면요. 네. 글로벌하게 이제 위험 자산을 들어오십시오라는 초대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발급이 돼 있어요. 지금 뭐 많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초대장이 그런데 그럼 초대장 갖고 어딜 가요? 다 보니까 기업은 좋고 지금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 등등 보니까 한국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장에서 방향과 어떤 정도를 보고서 레버러지 하는 데는 한국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심지어 뭐 이제 연말 결산해 보니까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습니다. 시총으로 뭐 예. 등등에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포션으로 작용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한국에 들어가도 돼? S&P 500 봐봐. 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S&P 500도 지금 2년 정도 계속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피곤하죠. 2년간 계속 뭐 한 달에 10회, 15회씩 신고가 지금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피로감도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이 케빈 워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이유가 없는데요. 뭐를 해서 아니 근데 뭐 내가 팔라 그래도 이게 떨어지는 그런 뭐 모양새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 팔는데 이거의 변곡점을 말아준 게 케빈 워시가 안 한대 금리는 안 한대 그럴 때 막 판 거예요. 네. 그런 게 겹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동조일이 1000부터 해서 지금 2000대 이제 확 올라가잖아요. 저게 이제 중국 붐이 일어날 때. 예. 그 다음부터는 뭐 안 봐도 지금 뭐 75, 80, 83까지 올라가는데 한국장이 왜 좋으냐면 네. 미국장이 마감만 하면은 한국의 새벽 5시예요. 선물에 확 들어와요. 선물에 들어와서 3시간, 4시간을 딱 하면 9시에 딱 장이 딱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뭐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며 네. 터질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OX라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상관율은 0.9가 넘어요. 같이 움직여요. 네. 그다음에 AI 붐이다, 반도체 붐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국 거 저평가돼 있대. 예. 이러고 지금 들어온 게 지금 뭐 많게는 하루에 뭐 3억 달러에 이 외인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동조일이 0.83이 간 거는 한국의 주식 주가 움직의 83%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증시로. 네. 그래서 미국 장에 있는 이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해서 예. 자기네들은 방향성과 강도를 다 딱 정보를 갖고 있으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S&P 500 나온 거에 보면요, 이제 우리에게 이 영향력을 미치는 시간 1시간 이제 끝나고 나서 1시간 내에 선물로 가서 들어오면은 0.6%가 다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바쁘죠. 빨리빠르게 포지션 가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굉장히 보셔야 될 게 이 네. 앞에 장 어떻게 끝났는가. 근데 앞에 장 보면은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셔야 되니까 지금 미국 장하고 S&P 500하고 가장 그 연관성이 큰 게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SOX는요 연관성이 0.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게 다 그러면 여기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는 종목이 2개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다 거기서 정보를 얻고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요것들을 레버리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잠을 여러분 좀 줄이시더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서 예. 지금 0.8 속에는 저게 들어간 거예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그다음에 S&P 500이 지금 클러스터거든요. 월간 많으면 20회 신고가를 갱신을 해요. 그래서 S&P 500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S&P 500의 신고가는 고가가 아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다. 방향성이다. 네. 그래서 근데 저렇게 S&P 500 클러스터가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폭발적으로 글로벌하게 여러분 안전자산 말고 위험자산에 넣으십시오 하는 신호거든요. 네. 그거는 아주 정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반도체 얘기하니까 한국이네, 저평가돼 있네, 한국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8까지 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환율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지금 계속 한국이 오롯이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거기다가
한국 정부가 뭐 이제 요새 뭐 개선한다고 지금 뭐 많이 네. 노력하대. 리레이팅 지금 하고 있고, 중시부양책. 중시 뭐 붐업하고 있는데 저게 그냥 딱 떨어져 맞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장 끝나고 퇴근할 놈들이 남아서 한국장 9시에 그럼 4시간 차거든요. 네. 9시에 새벽 5시에 끝나서 9시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레버러지 하려고 뭐 여기저기 지금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잘 안 보이던 건데 이놈아들이 전화하면 받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딱 중학원 가서 한잔하러 나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글로벌 거를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하는 확실히 투자 아니, 매력, 그게- 매력이 좀 높아졌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몸에 느껴지는 예, 거죠. 체감이 되네. 예. 그래서 지금 0.8인데 자 0.8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0.83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0.83까지 했는데 이게 뭐 거꾸로 이게 방향성이 맞는지 모르지만 동조율이 0.9가 될 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닮아지면. 예. 근데 0.9가 되는 순간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 틀리고 증시 하락 시기에 0.9가 나요. 갑자기 두려운 말씀하시네요. 왜?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 지금 뭐 이런 걸 보면 0.9가 되면 앞뒤가 바뀌더라도 꼭 예. 여기는 주식시장이 빠질 때 하락할 때는 0.92, 0.93까지 갔거든. 근데 0. 지금 83이 갔으니까 눈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우리 장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래서 변동성 주식처럼 VIX 그게 그 케빈 오시 사태 때요 44% 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당탕한 거예요. 공포가 더 올라갔다. 네. 예. 그래서 아침에 우리 장 열고 30분간 일어나는 일은요. 저는 그 전날 다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장이 뭘 일어났는가를 딱 설명을 하면 한국장이 일어나는 거에 보인다. 예. 83%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릴 걸 땡겨서 오면은 여러분 꼭 챙기셔야 하는 게 VIX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 이거 무조건 봐요. 그다음에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생명줄입니다. 아. 진짜 생명줄이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외국인 수입이 이 들어오는 수율이 마이너스가 되기 3일간 이 부분들이 2천억 미만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렇게 걸리기는 내려오면 하네요. 예. 이거는 뭐 이 삼박자가 다 만들어져서 네. 우리 내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지표가 아니에요. 생명줄이에요. VIX 변동지수 보셔야 되고요. 지금도 이거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반도체 지수. 지수. 반도체 지수는 우리가 S&P 500하고 0.8을 하지만은 반도체끼리는 0.9예요. 이건 무조건 들어와요. 네. 거기다가 외국인 매도세를 보셔야 되는데 3일간 줄으면 일단은 현금화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지만 무조건 2천억 미만으로 내려 뭐 하고 이게 주는 방향이 3일째 되면은 여러분 현찰화를 미니멈 25%는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지금 가지고 주식 시장은 제가 보니까 네. 손흥민처럼 하면 돼요. 오른발 왼발 다 써야 되고요. 손흥민이가 슛할 때 반박자 빠르잖아요. 그것만 하시면은 벌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나 좋은 게 우리 개장하기 전 5시간 전에 네. 다 오늘의 장의 방향에 대해서 S&P 500 미국장이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아이들은 80%는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공부하셔야죠. 그러고 들어오시는 게 한국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빅스 지수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켜보셔라라고 하셨는데 이 동조율과 관련해서 이게 0.9 더 가까워질수록 하락할 때 같이 떨어지는 어떤 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동조율은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동조율은요. 예. 이제 이게 나와요.
이제 상관계수랑 해서 우리 뭐 이 각 그 저쪽에 그 거래소, 증권사들, 증권사에서, 증권사는 뭐 거기서 계속 나오고요. 뭐 SOX나 VIX는 뭐 그냥 아, 보면 뜨는 되는 거니까 것이고요. 예. 그렇게 지금 보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뭐 증권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자료화해서 딱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 전날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네.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성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뭐 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는 뭐 9시간 이후에 몇 프로가 들어오고 이 포션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자세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데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오래된 격언이 뭐냐면 주식시장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새로운 건 없다. 플레이어들만 바뀔 뿐이다. 아, 그래서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설명하기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기술주라든가 이렇게 늘어오는 게 설명을 해야 될 거 보면 기술주는 0.95도 95까지도 지금 네. 95%까지 할 수 있고요. 환율은 뭐 70% 정도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꾸로도 계산이 돼요. 공포지수가 10%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코스닥은 마이너스 8%. 이건 뭐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가 좋고 예. 지금 아까도 말씀한 반박자 빠르려면 현금화를 얼마만큼 다시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보셔야 되냐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변동성이 많아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왜 이 주식을 샀지? 내가 왜 이걸 샀을까? 그러면 그때 뭐 실적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미국 증시의 흐름을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외국인 이 수급이 이틀 연속 빠지고 3일째부터는 와당탕 가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늦을 수 있으니 네.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갑니다. 우리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네. 지금은 방어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살아남는 부분들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6개월 지금 예상이 지금 이제 알파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25에서 35%를 유지를 하시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변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미국장이 좋거든요. 네. 그러면 AI를 25% 정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차쯤 됐을 때는 한국에서 또 색다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서 밸류업에 들어가시는데 6개월 차 지금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은 30% 현금을 갖고서 대비하시는 그만큼 변동성이 지금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저것을 목표로 해서 가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반도체 잡아주시고 지금 조방원입니다. 지금은 조방원이에요. 예. 아, 저희가 더 모셔야겠는데 앞으로 다 최근에 무슨 말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여러 가지 어떤 인사이트들 저희가 최영호 이사장님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프라임타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